있으면 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아니에요? 사람만 만드셨어요? 물고기도 만드셨죠? 물고기한테는 왜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었는지 설명했을까요? 뭐 안 했을 것 같죠? 설명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들아, 너희는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라. 바다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명태라든가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물고기들이 알이 엄청 많아요. 뱃속에. 자, 물고기들은 왜 뱃속에 알이 많을까요? 그들의 만들어진 목적이 뭐기 때문에? 바다를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한테도 설명했을까요? 치타를 왜 만들었는지? 네, 했겠지. 네, 기록은 없어요, 따로.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치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로 뽐내면서 살아라.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치타는 신체 조직이라든가 다리라든가 근육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기에 가장 최적화된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치타를 만드실 때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고 치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려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가 짧아서 참 불편해요. 등짝에 무거운 게 달려 있어서 도저히 달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치. 그게 바로 두뇌예요. 우리 있는 두뇌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두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뇌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돼요.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는 것이 두뇌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바로 이 두뇌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재미도 있지만 어디가 바뀐다? 두뇌가 바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두뇌를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할 일 때문에 만드셨는데 두뇌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두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두뇌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두뇌인데요. 여러분 뇌 속을 이렇게 딱딱한 이 해골을 뜯어보면 딱 뜯어놓으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 두뇌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반 딱 짜게 놓으면요 앞쪽과 뒤쪽이 있어요. 뒤쪽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각, 눈으로 보는 건 뒤에서 처리하고 소리로 들리는 것도 뒤에서 처리하고 움직이는 것과 촉각들도 다 뒤에서 처리해요. 그 다음에 뒤에서 정보가 처리되면 앞쪽 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앞쪽 뇌는 뭘 하냐면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곳이에요. 앞쪽은. 동물들은 뒤쪽 뇌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것보다 독수리가 훨씬 더 멀리 잘 보는 거 아세요? 예. 우리가 듣는 것보다 강아지들이 훨씬 더 잘 듣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뒤쪽 뇌는 하나님의 그 동물을 만든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발달된 영역이 있지만 동물들, 원숭이를 포함한 강아지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는 없는 뇌가 인간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앞쪽 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람에게만 발달이 일어나는 뇌다. 그래서 이게 발달되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앞쪽내가 잘 발달되지 않으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가끔 TV나 신문에 짐승 같은 인간들 나오죠. 이상한 사고 치는 인간들. 그 사람들 뇌를 보면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뒤쪽은 다 잘 돌아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앞쪽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도둑질하는 사람들, 뭐 이 모든 게 다 남을 괴롭히면서 다 앞쪽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맨날 보고 살기 때문에, 듣고 살기 때문에 뒤쪽 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앞쪽 뇌를 실제로 심각하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소리를, 이게 이제 앞쪽 뇌예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오디오북, 동영상,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는 앞쪽 뇌가 별로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빨갛게 나타나고 진한 노랑으로 나타나면 앞쪽 뇌가 잘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빨갛게 안 나타나고 이렇게 듬성듬성 있거나 파랗게 나타나면 앞쪽 뇌가 안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원숭이들은 앞쪽 뇌가 항상 이런 상태인 거지. 안 움직이는 상태. 근데 사람은 앞쪽 뇌가 잘 움직여야 되는 상태. 근데 이게 언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본다는 것은 사실은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자,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뇌를 한번 찍어봤어요. 뇌를 어떻게 촬영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오디오 소리 좀만 키워도 돼요. 어느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효과를 집중합니다. 이 배울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음,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노이즈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例えば、読むのを早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早いんですね。考え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言うような目と耳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쪽에 입가하여 일면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쪽 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뇌입니다. 자, 만약에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 움직이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화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 뇌에서 처리한다는, 뒤쪽 뇌에서. 처리해서 정보를 이제 앞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앞쪽 뇌는 이제 뭐 하는 것이에요? 정보가 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앞쪽 뇌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자기 할 정보가 왔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저놈을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 캐릭터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정보가 오자마자 여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 두정엽으로 명령이 이렇게 지나서 손가락으로 가서 눌러! 손가락 빠르잖아요. 손가락 빨라. 이러고 있을 때는 자, 앞쪽 뇌 움직임이 있다 없다? 여기가 앞쪽 뇌인데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내 캐릭터가 정신없이 공격을 받고 있어. 내 캐릭터 공격받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앞쪽 뇌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드라마 봅니다.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 저 상황에서 저 말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화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뒤쪽에서 처리해서 넘어와가지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화면이 바뀌었어. 생각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화면이야. 저 화면을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앞동네는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자, 글을 봅니다. 글자들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으로 왔어요. 글자들을 넘겨줬어요. 넘어온 게 이제 글자잖아요. 글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글자들을 가지고. 단어, 문장, 맥락, 구조. 그 단어의 그 기호체계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쪽내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대책을 본다고 보세요. 탁 봐요. 글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글자는 잘 보이지? 근데 보인들 단어, 문장, 맥락, 구조 이게 없으니까 앞쪽내가 안 움직이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다는 얘기는 앞쪽내가 끊임없이 그 글자의 기호들을 문법 체계에 맞게 여리저리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앞쪽내가 작업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 앞쪽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또 뒷쪽내는 왜 움직일까요? 글자들의 배열을 잘 조합을 해서 넘겨줘야 되니까 얘도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상 볼 때랑 달리. 이게 바로 앞쪽내가 글을 읽을 때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한 친구는 책을 읽고 있고 한 친구는 게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더 집중하고 있어요? 게임하는 친구 훨씬 더 집중하고 있죠. 근데 뇌를 보면 게임하는 친구는 앞쪽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사실은 책 읽는 친구는 앞쪽내가 정신없이 할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항상 뇌가 이런 상태. 요 앞쪽내가 발달이 안 된 상태가 바로 동물의 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앞쪽내가 끊임없이 발달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 앞쪽내를 발달시키는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쪽내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앞쪽내가 움직이는 방식을 좀 보죠. 자, 일단 정보가 앞으로 온다 그랬죠? 뒤쪽에서, 옆쪽에서, 뭐 위쪽에서, 뒤쪽내 여러 곳에서 정보가 이제 앞쪽으로 오면 앞쪽내가 1번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래요.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단계라래요. 이걸 입수란 말, 지식이란 표현도 써요. 1단계. 강아지도 아주 기본적으로 1단계 프로세스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자, 강아지도 뭔가를 딱 보거나 들으면 확인하죠. 그걸 반응하니까 확인을 해. 우리도 확인해요. 자, 여러분이 이 방에 이제 오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막 그 뷔페 식당에 맛있는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으면 여러분 강의 들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강의 들으러 왔는데 여기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지금 보이는 정보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사람은 뭘 하냐면 왜 여기 음식이 있지? 저거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저거 누구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이런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 작업을 해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강아지들은요 뇌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입었던 옷과 오늘 바꿔 입은 옷을 강아지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어제와 오늘에 대한 개념이 뇌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미들이 여름에 막 음식을 저장했다가 겨울을 나잖아요. 개미들이 겨울이 온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개미들은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란 개념도 없고 겨울 오는 거 몰라. 근데도 열심히 음식을 막 모아, 창고에다가. 그거 왜 할까요? 하나님이 개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예 뇌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 놓은 거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은 겨울에 밖에 나가보면 눈이 쌓여있고 음식이 하나도 없어. 나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었구나. 이러고 이제 굴에 들어왔더니 옆에 막 창고에 음식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 음식 있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먹고 겨울을 나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 놨는데도. 모든 동물들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벌 있죠, 벌. 벌이 벌집을 지을 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 먼 데 있는 아프리카에 사는 벌이나 우리나라에 사는 벌이나 모든 벌들은 벌집을 정육각형으로 져요. 아세요? 왜 정육각형으로 짓는지 혹시 어머니 아십니까?
모르죠? 정육각형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많은 꿀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도형이에요. 정육각형으로 연결할 때보다 더 꿀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구조는 없어요. 그럼 벌들이 기하학 공부했어요? 수학 공부했어요? 지을 때 막 자로 재요? 정육각형 만들려고? 이쪽 뼈는 짧고 이쪽 뼈는 길면 정육각형 안 되잖아요. 그거 자로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도 모든 벌은 정육각형으로 집을 져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뇌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거나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막 분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까마귀도 먹고 살게 해줬고 내가 모든 생물들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이미 설계 도면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정보가 다르면 뭘 하냐면 2단계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들어오는 지식을 연결해서 확장하는 일을 한다는 거야. 이걸 보통 우리는 정리, 이해, 논리, 추론, 분류, 분석 이런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하고 확장하기. 여기가 바로 고차원적 사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우리가 표현되려면 요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가 없어. 짐승 같은 인생을 살게 돼. 요게 되면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2단계. 그런데 TV, 게임, 스마트폰은 우리가 금방 확인한 것처럼 저 2단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안 생긴다?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2단계 하고 있으면 화면이 바뀐다니까. 2단계 하고 있으면 내 캐릭터가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계속 1단계를 반복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지 2단계로 넘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2단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봤어요? 확인했어. 저거 뭐지? 왜 여기 있지? 언제부터 있었지? 확인해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너무 웰컴해서, 너무 환영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우리를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건. 강사님 드시라고 해놓은 거야.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걸 이제 3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그 결과로 나에게 유익하도록 그것을 해결하는 거. 이거 창의력, 표출, 지혜라고 그래요. 언어 능력, 분별 능력, 도덕성, 절제력은 바로 고차원적 사고의 결과물.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애들은요, 도덕성이 없어. 막 이런 얘기 해요. 남을 괴롭히면서 막 좋아한다는 거야. 도덕성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도덕성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3단계가 안 되는 상태다. 전두엽의 그 상태, 그 얘기예요. 동물들은 3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어요.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토끼 한 마리 딱 잡은 거예요. 내 점심 식사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요걸 내가 지금 먹으면 점심 식사 한 끼로는 딱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얘들도 처자식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럼 내가 얘 먹고 나면 이 처자식들은 어떡하지? 걱정이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호랑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호랑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랑이한테는 그런 거 안 만들어 놨어요. 아예 뇌에다가. 그러니까 호랑이는 앞쪽 뇌가 발달되면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랑이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쪽 뇌를 안 만들어 놓으신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람은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뇌에는 그게 작동돼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도덕성이 있는 거. 근데 저거는 3단계이기 때문에 뭐예요? 2단계, 3단계가 될 때 오는 거야. 근데 맨날 TV, 게임, 스마트폰 하면서 1단계만 하고 사는 친구들은 2, 3단계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언어 능력 있어 없어요? 분별 능력 있어 없어요? 도덕성 있어 없어요? 절제력 발휘해야 못해요?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교실에 너무 많아! 저런 게 안 되는 애들. 진짜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히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2단계, 3단계 두뇌 활동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잤으면 얘 오늘 하루 잘 살았네? 아니에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머리도 커지고 키도 커져요. 강아지처럼. 강아지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커져 안 커져요? 강아지가 개 되는 데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강아지 딱 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강아지가 개 되는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2, 3단계가 만들어져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오늘 2, 3단계를 했냐를 봐야 돼. 그러니까 큐티를 했다. 성경을 읽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성경을 읽었나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2, 3단계를 했는가? 학교를 갔다 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점 맞았는데 2, 3단계를 안 했으면 그건 사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이제 구문학습지를 시켜요. 자, 구문학습지 한다. 구문학습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 자, 집어넣는 건 몇 단계? 근데 학습지가 끝나면 학습지 쫙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제 애니메이션 봐요. 그 애니메이션 보고 있다. 이게 몇 단계예요? 정보를 확인하는 1단계.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구문학습지에 있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까요? 조금은 응용되고 변형되고 숫자라도 좀 밖에서 문제가 나와요? 밖에서 나오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금 눈으로 보는 정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2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졌지? 어떻게 바뀌었지? 어떻게 확장됐지? 연결하고 확장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요. 내가 본 문제랑 똑같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면 틀려. 그럼 엄마는 또 집에서 또 쌩 난리를 쳐요. 아는 문제를 틀렸다는 거, 아는 문제를. 숫자가 바뀌었는데. 숫자 바뀌었으면 아는 문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2, 3단계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숫자 바뀌면 틀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엄마는 생각해야 되잖아? 이상하다? 학교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 구문까지 사다 또 집어넣는데, 자꾸 틀려? 맨날 TV 게임 스마트폰 이러고 사느라고 열심히 집어넣는데, 2단계, 3단계 정리표출, 이게 안 돼서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넓혀져도, 조금만 비틀려도 자꾸 틀리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줍니다. 야, 구문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눈높여보자. 옆집에 눈높여서 10점 올라갔대.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꿔요. 1단계만 하는 거예요. 자,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인 거 보세요. 자,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에요? 학원에서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다. 이거 몇 단계? 나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학원 문 열자마자 이러고 오는 거야. 집에까지. 이러고 와. 이거 지금 몇 단계 하는 중이에요? 확인하는 거 1단계라 했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오자마자 컴퓨터 켜고 오자마자 스마트폰 켜면 엄마는 아들 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왜 오자마자 스마트폰만 보니? 아들 뭐라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대. 몇 단계 끝난 거예요? 1단계 끝난 거야. 왔으면 뭘 해야 돼요? 그동안 집어넣은 거를 노트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관련된 책도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연결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 있는 거 아세요? 어디에도 없어. 우리나라만 있는 과외.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과외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가는 걸 말해요. 아니 시험 왜 봐? 평소에 선생님들이 얘들아 시험 범위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시험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한 거 열심히 연결하고 확장해놔서 어떤 문제가 나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그러면 시험 범위를 알려줬으면 그 연결하기 위한 전두엽을 사용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내서 남의 전두엽을 돌려. 남의 전두엽을. 애 전두엽을 안 돌리고. 누구? 학원 선생님. 시험 공부는 저분이 다 하셔요. 요약 정리해서 중요한 거 집어서 넣어줘. 자, 중요한 거 집어서 넣어주면 아이한테 그 몇 단계예요? 그래봤자 1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기말고사 기간에는요, 학원 선생님들이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시험 공부를 누가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아이가 오늘 2, 3단계 하는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그냥 1단계만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맨날 보면 빈틈만 나면 TV, 빈틈만 나면 스마트폰, 빈틈만 나면 게임만 하면 보면서도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부모들이 사육하고 있어요. 동물들을 양육하나요? 사육하나요? 사육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는 걸 사육이라고 해요.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언어, 분별, 도덕, 절제 이런 영역들이 앞쪽내가 잘 발달되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이론이 정말 그런지 제가 실험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실험은 아니고 저를 위해서 친절하게 방송국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실험을 해줬어요. 저에게. 자, 여기 보면 실험을 위해서 두 집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왼쪽은 서울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수리통계학과 이런 데 간 아이들 8명이에요. 나머지 4명은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간 애들이에요. 진짜 이상한 애들. 우리 주변에 잘 없는 특이한 애들이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경기도 산본에 있는 산본중학교 2학년 7반 37명 한 교실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두 집단에게 뭘 했냐면 단어카드 100개를 2주에 한 개씩 쭉 보여준 거예요. 5분 동안. 쭉 보여준 다음에 종이 나눠주고 금방 본 것 중에서 기억난 거 다 써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 아이들은요. 8명 평균값이 46.25개예요. 맞춘 게. 100개 중에서 금방 보고 썼는데 46개를 맞췄다는 얘기 평균. 오른쪽 아이들은 23개를 맞췄다는 뜻이에요. 차이 나요, 안 나요? 얼마큼 나요? 2배나 나요. 우리는 저런 결과치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가 떠올랐어요? 역시 난 놈들은 다르구나. 아유, 종자가 달라. 저런 데 간 애들은 종자가 좋아서 저렇게 맞춘 거고 이런 애들은 그냥 종자가 평범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자와 아무 관련 없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앞종내를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난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실험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설명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만큼 이용으로 표현할까요? 결과는 잠시 뒤에 확인하겠습니다. 한편 또 같은 실험이 중학생들에게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초에 한 장씩 5분간 100장의 카드를 모으는 중입니다. 순서 없이 섞여있는 100장의 카드를 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기어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하고 공부한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37명의 학생들이 기억해낸 것을 평균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100개 가운데 21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개의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미리 10개의 항목을 적어서 나눠주었죠.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100개 중 40개 정도를 기억했습니다. 두 번 다 100개의 카드를 기억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 항목별로 기억하신 모습인데 결과는 상당한 참여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등장했던 8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가 볼까요? 학생들은 평균 46개 이상의 카드를 기억해냈군요. 같은 실험을 한 중학생들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랄만한 것은 답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8명의 학생 모두 항목별로 묶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항목을 미리 제시해 두었던 2차 실험에서 그런 말이에요. 아예 제목을 붙여가면서 기록하는 학생도 있었네요. 자, 설명해 볼게요. 23.92개 맞춘 평범한 우리 아이들. 두 번째 실험을 했더니 23개 맞췄던 아이들이 갑자기 40개를 맞춘 거예요.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얼만큼?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특이한 애들하고도 큰 차이가 났어요, 안 났어요, 이제? 별 차이 안 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종자가 개량된 거예요? 종자 개량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자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종자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두뇌를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두 가지 장치를 미리 제시해줬어요. 얘들아, 새로운 단어 카드 100개 또 100개를 보여줄 건데 이게 원래 10개씩 종류가 있었어. 사과, 배, 귤, 감 이런 건 뭐겠어? 그래, 과일도 10개 나올 거고 장미, 튤립, 백합 이런 건 뭐야? 꽃들도 나오고 메뚜기, 여치, 사슴벌레 이런 건 뭐겠니? 곤충도 있고 이런 식으로 10개씩 종류가 있다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정보가 들어올 때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보면서 비슷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뭘 한다고요? 분류를 하게 된 거야. 자, 분류가 몇 단계라고요? 그 2단계를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줬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장치는 뭘 줬냐면 아예 답지에다가도 아까는 그냥 백지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10개 항목을 아예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가져올 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가져올 때 이 앞쪽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을 가져오는 일을 앞쪽내가 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그냥 본능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억을 가져오도록 하나님 설계해놨는데 가져올 때도 뭘 사용하냐? 연결하고 확장하기를 사용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장치를 만들었더니 40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꿨을 때 바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이쪽 아이들이에요. 이쪽 친구들은요, 1차 실험 때, 이 46.25개 맞춘 1차 실험 때, 아무런 힌트를 준 게 없어요. 그냥 100개를 보여준 거야, 단순히. 그런데 8명의 답지를 봤더니, 8명 모두 마치 사전에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듯이 8명은 다 어떻게 썼다? 답을 종류대로 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차 실험할 때도 다 뇌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과가 나오면 과일로 가. 의자 가구도 나오나 보네. 해왕성 별들이 나와 이러면서 정보가 올 때마다 2단계가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6등이 맞춘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1차 실험 때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친구들 1차 실험 때 사과가 나오면 사과구나, 맛있지, 끝. 그래, 사과, 나도 알아, 사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일 뿐. 질문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교실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선생님 말이 듣는데, 재밌다, 끝! 그래서 뭘 느꼈니? 별거 없었는데요. 오늘 설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 특별한 생각 안 했는데요. 이 대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난 선생님 설교를 들으면서 2단계를 해본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대안학교 가서도 강의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강의 한 2시간 딱 하고 나면 백지를 나눠주고 오늘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문을, 에세이를 써보게 해요. 그리고 쓴 거를 제가 읽어보면요. 아주 놀라워요. 10분도 여기 안 앉아 있었던 것처럼 글을 써요. 2시간을 들었는데 제가 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들은 거야, 들은 거. 하나도 자기 생각하고 연결을 해보놓질 않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맨날 학교 가서 시간 보내고, 학원 가서 시간 보내고, 인강 들어도 30점, 40점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2, 3단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3단계를. 근데 1단계만 하고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신앙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고등학생들이요, 일반 교회 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요, 진짜 신앙이 없어요. 모태 신앙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2, 3단계 해본 적이 없어, 다니면서. 그냥 그런 거 하고,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아무 생각이 없거든, 걔들. 걔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이런 형태로 왜 되냐? TV, 게임, 스마트폰 이러고 살면 그걸 할 수가 없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두뇌가 바뀐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놨냐면 1번이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단어, 문장, 맥락, 구조를 연결하고 확장하고 추론하면서 그걸 이해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2, 3단계 고차원적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데 책을 읽으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책을 잘 읽기 위한 조건. 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조건들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책을 많이. 조용한 공간. 우리 친구 책을 잘 읽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오,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 우리 하이파이브. 몇 학년? 4학년? 와. 4학년인데 6학년보다 말을 더 잘한다, 너는. 너 훌륭해. 엄마 어디 계셔? 훌륭한 엄마를 주셨어요. 자, 엄마는 책을 잘 읽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책이 많아야 돼. 책이 많아야 된다. 아, 좋아요. 네, 많이. 친구! 졸지 말고. 책을 잘 읽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책 읽을 때마다 엄마가 용돈을 준다. 이런 거 어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휴, 그럼 뭐가 필요할까? 심심한 게 오, 하이파이브. 심심한 게 중요하다. 심심한 게. 아들, 축구 좋아해? 네. 축구 잘해? 축구 클럽 다녀? 네? 축구 클럽 다녀? 그럼 그냥 동네에서 하는 거야? 어디 안 다니고? 다행이야. 제가 오늘 오면서 책을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책 가방에 그 두뇌 신경과학자가 쓴 책인데, 애들 축구 시키지 말라고. 맨날 헤딩 한다고, 이 앞쪽에 다 망가진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뭐 박지성이고 뭐고 맨날 헤딩 했을 텐데, 또 보면 뭐, 훌륭하게 잘 사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2번 할까? 한 번만 해. 알았지? 머리 나빠져. 자, 우리 이 친구가 정답을 말했는데요. 뭐 책을 많이 둬라, 책을 밟히게 해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책을 읽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심심해야 된다는 거야. 심심해야 읽을 수 있는 게 책이에요. 우리 두뇌에는 말소리를 알아듣는 뉴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뱃속에 장기 있잖아요, 장기. 위장, 이거 왜 있어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심장, 왜 있어요? 산소를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야 되니까. 필요하지 있잖아요, 뱃속에? 근데 이 뇌에도 장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기는 색깔 보는 장기예요. 뉴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보는 거예요. 강아지 색깔 볼까 못 볼까요? 강상은 못 봐요. 왜 못 보냐? 색깔 보는 뉴런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하잖아요. 원숭이 말 해요, 못 해요? 원숭이가 말을 못 하죠? 왜 못 하냐? 원숭이 뇌에는 말하는 뉴런이 없어요. 사람은 말을 해요. 다 애들이 그 어려운 문법을, 그 2살짜리가, 3살짜리가 문법을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 깨우쳐가지고 엄마처럼 말을 똑같이 다 하잖아요. 그죠? 왜 할까요? 그 뉴런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뇌에, 그걸 이제 언어학자들은 언어 습득 장치라고 그러는데, 언어 습득 장치가 들어서 태어나요, 아기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하고 살아도, 사람하고 10년 동안 학교를 다녀도 원숭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뉴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글을 읽는 뉴런은 뇌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연습과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만 읽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부모들이. 아유, 우리 애는 책 보는 걸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은 책 읽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누련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책 읽는 훈련과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지 원래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원래 책을 못 읽게 돼 있어요. 뇌가 책 읽는 누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심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손에 들고 이거 들고 있으면 심심해. 심심해. 책 읽어봐야 돼.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아들 앉아봐. 엄마가 너 주려고 스마트폰 사왔다? 근데 엄마가 이걸 왜 주는지 알고는 써야 되지 않겠니? 잘 들어보자. 네가 있잖아.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꾸 심심해져. 그지? 네가 심심해지면 막 책 읽고 싶어지거든? 근데 네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 앞쪽 내 2단계, 3단계 두뇌가 막 발달되게 돼. 그러면 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 너 사람 되면 안 되잖니. 그래서 엄마가 고심 끝에 이걸 준비한 거야. 야, 요게 신통방통한 물건이더라고. 요거 손에 들고 다니면 절대 너 심심하지 않아. 그래서 책 안 읽게 돼. 너 인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주는 거야. 알고 넣었어 하고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겁없이 스마트폰 일찍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책 잘 읽던 아이들도 스마트폰 손에 들고 한 3, 4년 지나면 절대 책을 안 보는 아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두뇌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뇌가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두뇌는 생존기계예요. 자, 따라 봅시다. 두뇌는 생존기계다. 두뇌는 하나님이 여기 1차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두뇌를 만들어 놨냐면 살아남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 챙겨 먹잖아요. 이거 밥 챙겨 먹으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두뇌가 시킨 거예요. 배고픈데 밥 챙겨 먹으라고 두뇌가 안 시키면 우리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이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 깊은 웅덩이가. 그러면 그대로 가요? 피해 가요? 누가 명령했을까요? 뇌가 한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두뇌가 잘 작동되면 우리는 살아남고 두뇌가 제대로 작동 안 되면 다 죽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두뇌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단 두뇌의 1차적인 역할은 뭐다? 살아남게 만드는 도구야. 기관이야. 그래서 생존기계라는 거야. 생존기계이기 때문에 두뇌는 빨리 처리를 해야 돼. 동작이 느리면 죽어. 그래서 정보가 들어올 때도 익숙하고 편한 것을 먼저 선택하도록 두뇌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책 읽는 게 익숙하고 편해요? 스마트폰 영상 보는 게 편해요? 그럼 책 읽겠어요? 영상 보겠어요? 그건 두뇌의 본능이에요. 두뇌 생존기계로서. 그래서 부모는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하면서 책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책 읽는 아이가 되기 원하면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주변을 심심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심심한데 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어려운 책 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책 읽기보다 쉬운 게 눈앞에 있으면 어려운 거 해야 하냐?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줘놓고는 책 안 본다고 자꾸 잔소리를 해. 정말 어리석은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태도예요. 자, 심심해야 책을 본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걸 방해하는 심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잘 정리하는 것부터 2, 3단계 두뇌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죠? 얼마나 자주 거의 왜 안 볼 거야? 왜? 자, 왜 안 읽냐고 물어봤더니요. 왜 안 읽니? 그랬더니 1번이 뭐예요? 1번. 인터넷 스마트폰이 훨씬 재밌는 게 있으면 책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해서 아이를 망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책을 안 읽어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근데 불편했어? 안 불편했어?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안 보는데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책 안 읽어도 뭐 괜찮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야. 부모님들이 책을 읽는 목적과 자녀들이 책을 읽어야 될 목적이 완전 다르다는 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는 목적이 1차적으로
책 읽으니까 너무 행복해. 책 읽으니까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재밌어. 이런 책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부모들은 그 책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보는 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책을 안 읽어도 왜 불편함이 없냐면, 옛날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봤지만 지금은 책 아니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거예요. 제가요, 3년 전에 이사했는데, 이사 오기 전에 이사하면서 책을 한 수십 박스를 버렸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을 버렸냐면, 요리 책들, 요리 레시피 책들을 이만큼 칸이 있었는데, 싹 버렸어요. 요리 책들을. 왜? 이제는 요리 책을 볼 필요가 없어. 유튜브만 치면 요리 레시피가 다 나와. 세상에 없는 레시피가 없어. 제가 지난해 가을에 낚시하는 친구가 주변에 살아서 친구 따라서 쭈꾸미 낚시를 갔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쭈꾸미 낚시라는 걸 했거든요. 배 타고 나가서. 와, 쭈꾸미 낚시하는데 쭈꾸미들이 막 올라오는데 짜릿짜릿해요. 근데 몇 마리 올라오면 그 다음에 또 갑오징어가 또 걸려 올라와요. 갑오징어 아니 너희들? 그런 게 있어. 맛있어. 그래가지고 거의 한 60마리를 잡은 거예요. 둘이 같이. 쭈꾸미랑 갑오징어를. 그래서 30마리씩 이제 나눠서 집에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제 아내는 나는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래. 그럼 뭐 관심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반은 마침 갑오징어를 쭈꾸미 잡아가지고 왔는데 마침 우리 처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 잘 됐다고 처제에게 이제 반 잘라서 주고 알아서 모르고 반 남은 거를 어떻게 할까? 유튜브에 쭈꾸미 요리를 쳐봤더니요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쫙 해가지고 착착착 다 삶아가 다 뭐 걷어내고 뭐 이제 내장 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알 빼고 뭐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접시 쫙 해서 우리 아내한테 딱 드밀었더니요 엄청 감동하더라고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었어. 유튜브 보고 하라는 대로 했거든.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문제가 없어서 책 안 읽는다고 불편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들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무슨 그 정보를 얻는다고 어디 갖다 써먹겠어요. 지금 할 일이 없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정보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는 걸 책을 읽으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두뇌가 만들어진 과정으로서 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의 유용성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2, 3단계에 있는 것이지 정보 습득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100점 만드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보 습득의 도구로 1등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도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디지털 교과서 만들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실패해가지고 2조 원 투자했다가 완전 실패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정권 바뀌더니 또 그것도 한다고 또 난리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육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유럽도 디지털 교과서 했다가 지금 다 없앴습니다. 싹 없애고 다 이제 종이책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시.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글을 읽는 연습과 훈련이 2, 3단계 두뇌 발달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없앤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거 틀렸다. 정보가 여기에 있으니까 책 안 봐도 아니요.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읽어야만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한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꾸준히 글을 읽으면서 2단계, 3단계 할 기회를 갖도록 하지 않으면 100점 맞아와도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학원 열심히 보내는 거 정말 돈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학원비 30만 원 아껴서 20만 원 책을 사고 10만 원 가지고 열심히 외식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리고 뭐예요? 남은 시간? 그 책 읽는 거예요. 그게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이지 학원 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2, 3단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이것도 책 읽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책을 좋아한다, 우리 애 책 잘 본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는 책이 주로 어떤 책이에요?
저런 책이에요.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요, 어린이 도서관 가보면 10명 중에 9명 반은 저런 책만 보고 있어요. 제가 책 읽기의 목적을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라면 이거 도움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 되지. 오히려 더 좋아요. 집중도 되고. 그런데 책 읽기의 목적은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 지식 조금 알면 엄마들은 만족해. 아유, 우리가 학습만을 통해서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막 좋아해. 무척 알게 됐지. 당연히 어려운 거 쉽게 그림으로 써놨으니까 알지. 근데 여러분, 책 읽기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2, 3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 만화는 2, 3단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도구라는 걸 아시죠? 자, 보세요. 글자책을 볼 때는 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눈이 어디를 보게 돼요? 앞뒤 문장을 다시 보게 돼요. 앞뒤 문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 속에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를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추론이 몇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서 어쨌든 답을 찾아내기 위한 추론 과정이 일어나서 그 단어는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2단계, 3단계. 근데 그래서 어휘는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집에서도 책 보면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단어 뜻을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꾸 물어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본인이 추론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습 만화 보는 애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학습 만화 어때요? 자, 봅니다. 글자도 많지 않지만 말주머니 봐요. 보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네.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요? 그림을 가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확인은 했지만 이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장하는 작업은 뇌가 생략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만화 보는 아이들의 전형적 특징이 바로 어휘가 짧다가 되는 거예요. 어휘가 약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볼 때는요, 두뇌가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림 중심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앞쪽에, 이게 앞쪽뇌예요. 앞쪽뇌 2단계, 3단계는 안 하고 있는 사진이 된다는 뜻이고요. 책을 보는 아이들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정보는 뭐예요? 문맥 통해서, 문장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밖에 없잖아요. 기호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디를 써야 돼요? 여기 시각, 뒤쪽 뇌가 사용될 여지가 뭐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뒤쪽 뇌 사용 많이 하지, 왜? 여기 뭐 자세, 위치, 표정 이런 게 다 그림으로 나오니까 뒤쪽 시각뇌가 쓰지만 여기는 뒤쪽 뇌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모든 걸 다 뭘로 해결해야 돼요? 앞쪽 뇌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앞쪽 뇌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2단계, 3단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과서가 어렵다. 요즘 중학생들이 교과서를 어려워해. 교과서를. 왜 어렵다? 1번. 자,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단어가 어렵다는 얘기는 단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어려워요. 그죠? 모르는 단어가 쉬울 수는 없어. 모르니까, 단어라는 건. 그런데, 모르는 단어는 뜻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문맥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문맥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추론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고1 때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축산의 뜻을 물어봤대. 축산. 그 자기가 축산의 뜻을 설명해 줬대요. 축은 가축 축자고 산은 산업산자라서 가축에 대한 산업을 축산이라고 하는 거야. 설명을 해줬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축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거기서. 그런데 영어 지문을 같이 공부했는데 영어 지문에 이제 축산에 대한 영어 단어가 있었던 거죠. 그걸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온 거예요? 축산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축산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들어본 단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물어본 우리 애한테. 근데 우리 애도 처음 봤어. 그치만 우리 애는 설명을 했어. 왜? 그 지문에 축산과 관련된 얘기가 앞뒤에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축산이 무슨 뜻인지를 추론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학습 만화를 본 애들이 이 당연한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이거 당연한 건데,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수능 보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다 뭐 보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학습 만화 본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지문이 짧아요? 국어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수능 국어 지문 엄청 길어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딴 문장이 나와요? 딴 지문이 나와요. 못 본 지문이. 그러면 처음 보는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2, 3단계 능력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열심히 읽는데 이해가 안 돼. 그걸 한 번 더 읽어.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 남아요? 그래서 국어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3단계 책 읽기를 꾸준히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하나 안 보고 많이 한 친구들은요, 수능 지문 읽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어가 어렵다는 거, 단어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문장 표현 이해 안 된다. 이것도 추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자어가 많다. 한자어가 많으면 어렵죠. 왜? 근데 뭐예요? 지문 수준 높다. 길다. 이 모든 말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2, 3단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집에서 학습 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요, 수능 망치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수능 망치는 아이를 만드는 거고, 자, 수능이 망쳐지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앞으로도 2, 3단계를 못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단계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집에 있는 학습 하나 있죠, 어머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유 훌륭하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학습 만화를 싹 없애시는 거예요. 그 글자책밖에 집에 없게 만들어놔. 그러면 아이들은 볼 책이 글자책밖에 없으니까 글자책을 보면서 2, 3단계 만드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엄마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아유, 그 집애처럼 책 읽는 거 좋아하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애가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학습 만화도 읽혀야 돼요. 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책을 안 읽어서 학습 만화를 읽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예요. 자, 못 읽으면 학습 만화를 읽히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1단계만 하니까 안 생겨, 어차피. 그러니까 책을 못 읽는 아이를 학습 만화 읽힌다고 해서 책 읽는 아이가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책을 읽는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만화는 책 읽는 능력을 키우는 도구가 못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읽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더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책을 읽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읽어주는 거야. 자꾸 책을 읽어주면 듣잖아, 읽는 소리를. 듣잖아요. 들으면 그 소리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소리값을 의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계속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2, 3단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잘 안 되는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듣는 말소리는 의미를 바꾸는 뉴런이 여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언어 장치가. 소리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뉴런은 여기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말 잘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 그 말소리들을 의미로 바꾸는 뉴런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휘력들이 막 쌓여요. 그럼 책 볼 때 그게 저절로 돌아가서 책을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이전의 아이들은요, 책 읽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책 읽어줄게. 한 권 가져와 볼래? 자꾸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선생님들이 책 많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애들에게. 잘 들어봐. 그리고 읽어주면 그게 언어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읽어줘. 두 번째는 쉬운 책을 읽어. 자기가 읽을 때는 쉬운 책을 읽히는 게 좋아요. 5학년이 책을 안 읽으면 3, 4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원전 같은 걸 읽히란 뜻이에요. 그러면 글자도 크고 단어도 쉬우니까 읽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 정보는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이니까 아이가 다 알아요. 근데 책을 읽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읽으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추론 능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쉬운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책 읽는 게 어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서, 과학서, 역사서, 정보서들을 균형 있게 읽게. 아이들에게 책을 선택하게 하면 아이들은 뭐만 선택하냐면 스토리와 판타지가 있는 책만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학서, 역사서, 지식서들을 골고루 읽는 훈련을 자꾸 시켜줘요. 뭐 이 얘기하면 긴데 시간이 많이 갔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2, 3단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책 읽기지 단지 정보를 얻는 게 책 읽기가 아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죠. 자, 두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이 전두엽은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연결하고 확장한다는 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쌓여있을 때, 여기 왜 음식이 있지? 언제부터 있었지? 자꾸 연결을 하려면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비싼 책. 비싼 책, 값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 재산으로는 살 수 없는 책. 누가 그 유명한 그래?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돈 주고 못 사지만 엄마는 그 돈, 집 팔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뭘까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은 살려면 한 1,000조는 있어야 돼, 1,000조.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zuckerberg라고. 이 zuckerberg가 29살 때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은 기념으로 이 zuckerberg가 자기 재산 그 50조를 이 사람이 그때 이미 50조의 돈을 갖고 있었어요. 이 페이스북의 자산 50조를 사회에 환원했어요. 딸 낳은 기념으로. 나 전 재산 털어서 사회에 다 기부할 거야! 하고 29에 이미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1%를 남겨놨어요. 1%. 그게 5천억 원이었어요. 1%는 날 위해 쓸게. 미안해. 그리고 99% 사회에 좋은 일 쓰세요 하고 내놨는데 자기를 위해 쓰는 1%가 5천억 원이었다고. 아니, 저커버그는 어떻게 29살에 저런 책을 만들어내는가? 비결이 뭘까요? 비결. 궁금하죠? 비결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커버그가 이런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 비결이 뭐래요? 유대인이 비결이래요. 그럼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럼 틀렸네? 비결 알면 뭐해? 내가 지금 종자를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버드 재학생이 30%, 억만장자의 40%,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평균 IQ 94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 45위라고 써있죠, 지금? 50개 나라 조사했는데 45예요. 50개 나라. 50나라 중에 45이면 꼴찌 아니에요? 꼴찌, 꼴찌.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IQ는 106이에요. 10 이상. 우리나라 세계 1위에요, 1위. 이렇게 작은 나라고 자원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K-파워가 요즘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좀 주춤해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유대인들은 IQ 94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를 지배하는데, 우리는 평균 IQ가 106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IQ가 평균이 106이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94는 되지 않을까요? 평균이 106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평균이 94니까 94가 안 되는 애들이 절반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네. 근데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까? 여러분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거. 여기에 이거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핵심 기술 몇 가지 중에 3가지가 이스라엘에서 만든 연구소에서 만든 그 기술이에요.
그 기술료로만 이스라엘 연구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도록 한 그 기술 3가지에 대한 지적 재산권으로 매년 1조 원이 글로 들어가요. 연구소로, 이스라엘 연구소로. 매년.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분이 모르는 영역에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버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머리도 안 좋은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지적 영역에서 대부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석자 교수 비율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문학계 유대인들 스필버그를 포함한 진짜 많습니다. 경제계, 금융계 유대인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거야. 얘네들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더니요. 결론이 뭐냐?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시키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왜 비결이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의 의미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성인식이 네 맘대로 살아라가 성인식이에요. 어른 됐다 이런 뜻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의 뜻이 13살에 해준다는 얘기는 어른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성인식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되면 너는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라고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대인 성인식 하는 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두루마리 성경 이렇게 가슴에 안고 어른들 앞에서 한 바퀴 돌아요.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이게 무슨 상징이에요? 나 이제 이거를 해설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 됐어요? 어른들 나 좀 봐주세요. 나 이제 어른 대접해. 이거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13살에.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옆집 애들은 13살에 성인식해서 다 어른 대접받고 있는데 우리 애만 찌질이같이 애 취급받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유대인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미션이 생기는 거야, 미션. 어떤 미션? 얘가 13살 될 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서 토라를 암송하고 하브루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은 하브루타는 이유가 성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살 때부터 암송시키면서 6살 되면 이제 앉혀놓고 엄마가 매일 한 챕터씩 탈무드 가지고 그게 탈무드가 토라를 질문하고 답해 놓은 책들이에요. 그게 700몇 권 있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중에 일부 재밌는 이야기만 뽑아온 거고 그 책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두뇌가 완전히 이 앞동네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냐면 우리는 순차적 사고를 해요. 어떤 사고요? 순차적 사고라는 시간과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하는 게 순차적 사고예요. 기승전결. 드라마를 볼 때도 기승전결이 있고요. 책을 읽어도 기승전결이 있고 이게 기승전결 따로 보면 편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건의 중심점을 가운데 둔다면 처음과 끝을 동시에 설정해서 중심점을 향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좁혀오는 사고를 한대요. A, A-, B, B-, C, C-, D, 이렇게 사고를 한대요.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걸 입체적 사고, 교차 사고, 전문용어로 키아즘 사고라고 해요. 역시 성역 공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성경을 보면, 이제 앞에, 여기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이러면 이제 앞에 개요 같은 게 나와요. 개요. 여기는 개요가 없네. 개요를 이렇게, 해서, 성경 같은 걸 보면, 책이 딱 있으면, 개요가 나오는데, A, A-B, B-C, C-E, D-E, D-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요가 나옵니다. 그게 다 키아즘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성경 기자들은 다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써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한 단락 안에, 챕터 안에도 A, A-B, B-C, C, 이렇게 구조로 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경전을 읽고 암송하고 엄마랑 맨날 질문하고 답하면서 우리는 그냥 2D로 사고하는데 기본 3D로 사고하는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시바라고 해서 도서관도, 우리는 도서관 가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책 읽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전부 삼각형으로 책상이 돼 있어요. 셋이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뭐야? 토론하는 일을 하는 거야. 책을 읽는 게 걔네들의 도서관이 아니에요. 책은 아무 데서나 읽어도 돼, 혼자. 근데 토론은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도서관이 뭐 하는 곳이에요? 토론하는 곳인 거예요. 개념이 완전 달라요, 우리랑. 혼자 100권을 읽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2단계, 3단계 정리표출 작업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질문하고 답하기가 유대인들의 뇌를 창조적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TV 게임, 스마트폰 질문하고 답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뽀로로 보면서 뽀로로한테 질문하면 걔가 대답해줘, 안 대답해? 대답 안 해줘요. 한 번도 내 질문에 대답한 적 없을 때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해야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 읽는 걸 토론하는 게 중요해요. 하브르타가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 여러분한테도 그런 거 시킨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걸 설교 듣고 나서 막 질문하라 그런다면서요. 아니 다 들었고 다 했는데 뭘 또 질문하라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는 게. 질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고차적 사고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큐티노트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큐티를 쓰게 하는데 큐티노트도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다니고 4학년부터 이제 홈스쿨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는 집에서 홈스쿨 하면서 뭘 엄마가 애 앉혀놓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홈스쿨 10년 하면서 단 1분도 아이 앉혀놓고 공부시켜 본 적 없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단 1분도 가르치는 게 하는 게 홈스쿨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했냐면 애가 일어나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시켰어요.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중에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골라서 노트에다 쓰고 그 써놓은 거 가지고 10개 질문을 만들어. 질문 10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질문 만들고 답 쓰고 질문 혼자. 그래서 뭘 하냐면 3가지 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중심 구절을 쓰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중심 구절을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왔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버리고 이거 딱 써. 이게 뭐예요? 1단계 확인.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래요? 2단계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기.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는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가 답해.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어떤 성경? 모든 성경. 이렇게 있잖아 답이. 쓰는 거야.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이라 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60권 모두. 이게 답이에요. 또 질문하는 거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답 있어? 없어요? 여기에?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함. 답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디에 유익한가?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교훈하는데, 책망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의료 교육하는데 유익하다. 쓰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름? 있죠. 그래서 1, 2, 3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찰 질문이라고 불러요. 관찰 질문. 질문에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관찰 질문이라 하면 그냥 마치 여러분이 여기 딱 보면서 관찰 똑같아. 자,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묻는 거예요. 관찰해봐. 뭐가 보이니? 기타. 보여? 그럼 답을 쓰는 거야.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기타가 보입니다. 눈앞에 기타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단상으로부터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기. 관찰하면 다 답을 쓸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인 거야. 모든 성경 구절은 거기서 관찰하고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2, 3번 예를 든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 우리 아이들이. 이 능력을 뇌에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4번 같은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무슨 뜻이냐? 해석 질문이라고 그래요. 2번째 질문, 관찰 질문, 그다음 해석 질문은 그러면 이건 이제 모르니까 내가 해석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의 감동은 뭘까? 이제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됐다. 마음에 동화돼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세요. 하나님 마음이 내한테 내려와서 그 마음을 내가 그냥 동화돼서 내가 쓰고 있지만 이게 어디에 동화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동화된 거야. 그리고 내가 쓰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쓰는 거야. 이게 감동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5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건 적용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세 번째는 맥락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맥락 질문. 컨텍스트 퀘스천이에요. 맥락 질문은 그러므로 있으면 그러므로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이게 질문이에요. 앞뒤 문맥을 보는 거예요.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 또 어디에 나오는가?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다른데 어디에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면 큐티하기가 좋아요. 관주 성경을 보면 관주 성경 알아요? 거기 뭐 기역, 니은, 히읗 뭐 이래가지고 비슷한 문장,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걸 아이들이 이제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인데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맥락 질문이에요. 맥락 질문. 네 번째가 적용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나한테는 무슨 이거예요. 적용하는 거, 적용 질문. 네 번째. 관찰 질문, 해석 질문, 맥락 질문, 적용 질문. 이 네 가지 형태의 질문을 한 구절 가지고 혼자 선문답하는 거야. 묻고 대답하게 하는 거야. 이래서 의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걸 매일 한 거예요. 필 받으면 막 3장, 4장씩 해요. 질문할 게 많으면 막. 대학교 때 3, 4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수업 끝. 홈스쿨의 국어 수업 끝이죠. 근데 그 연습이 사실은 앞으로 그 아이가 공부를 해나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 그 신앙 여정에도 이게 되게 중요한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단계. 연결하고 확장하고 2단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이 제게 책망하시거나 바르게 고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문 쓰는 거예요. 이게 3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일상 가운데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설교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거예요. 자,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도 노트 쓰는 거예요. 자, 노트도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자, 1단계는 뭐겠어요? 자, 날짜가 있죠? 설교가 있고요. 제목을 쓰죠? 본문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본문이 있을 거 아니야.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이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 예배. 이 구절이 1단계죠.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2단계 뭐겠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쭉 해.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 구절을 목사님이 2단계 한 거를 내가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야. 그걸 이제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방문하셨다. 물기로운 여자를 찾으셨다. 여기가 어디서 예배하는지 물었다.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 장소에 나타나는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다. 장소에 나타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그 자체를 찾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의 마음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해. 그리고 그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녀는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았니? 그게 예배란다, 알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요약했죠? 그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든지 학원에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주님이 찾아오는 그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 쓰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이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 초등학교에서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설교노트 쓰게 하고
그걸 가지고 기둥을 만들게 하고 이런 2, 3단계 훈련을 일상 가운데 잘 하는 것이 돼. 이게 되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왜? 늘 해오던 거니까.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된다. 자. 이게 목표와 진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뇌를 만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는 증조보다 귀하니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라는 단어가 바로 3단계입니다. 명철이라는 단어는 2단계입니다. 명철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이해 영역. 질문하고 답하기를 통해서 이해 영역을 만들고 지혜,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게 복이라. 지혜는 은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부모, 우리가 사역자들이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통해서 그가 2단계, 3단계를 잘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2, 3단계를 잘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2, 3단계가 안 되는 사람이 되면 그야말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사육당해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동물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분별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절제력도 없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 애플사에서 아이폰 만들 때 100원, 제작 비용을 100원으로 친다면 제작 단가가 100원이라면 10원은 부품 구입비고요. 5원은 조립비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들어간 실제 비용은 얼마 들었다는 뜻이에요? 35원 들었어요. 근데 왜 100원이라고 뻥튀기를 했을까요? 왜? 아니, 65원짜리라고 지들이 65원 땡겼다는 뜻이에요. 그 애플은 뭐 했어요?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왜 65원 땡긴 거예요? 자기들이. 근거도 없이. 그걸 애플은 써놨어요. 모든 애플 기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요거다 하는 거. 디자인이다. 디자인 값이다 이거예요.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값이고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란 뜻이에요. 얼마라고요? 65원인 거예요. 그럼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made, assembled 이건 뭐라는 비용이에요? 손을 사용한 비용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시키는 대로 잘한 비용이란 뜻이에요. 자, 시키는 대로 잘한 비용 얼마라고요? 5원. 디자인, 이 사고력을 동원하고 2, 3단계를 했으면 얼마라고요? 65원. 교실에서 생각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시키는 거나 잘해. 시키는 거 잘해라. 자, 이 아이 얼마짜리 된다? 5원짜리 인증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 시키는 거 하는 택시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택시기사는 실패한 인생이고 대통령은 성공한 인생이 이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 시키는 거 하는 대통령이 있고 디자인하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잠재력과 은사를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키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어른 돼서 어디서 뭐라든지 시키는 거 하는 아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 어른 돼서 어디서 뭐라든지 그 아이는
디자인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뭐 챗GPT 뭐 4도 나왔고 지금 뭐 4.0, 4.5도 나왔고 뭐 난리죠.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5원짜리 직업들은 AI들이 다 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전문직들도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근데 AI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AI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키지 않는 짓을 못해요. 모든 AI들은 입력값이 있을 때만 출력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진짜 잘 두지만 알파고 내에서 장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거기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짓, 시키지 않는 짓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시키지 않는 짓을 언제 잘할 수 있냐? 2, 3단계를 잘 개발시켜 놨을 때 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종합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초등학교 6학년 두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아이들은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책으로 읽힌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 애들은 책본 아이들이에요. 소설책. 오른쪽 아이들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영화로 본 거예요. 영화. 한국 영화로. 자, 오른쪽 아이들은 영화를 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걸 기초해서 보면 어디 뇌를 썼다는 뜻이에요? 앞쪽 뇌 2, 3단계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죠? 책 읽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책을 본 애들은 2, 3단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화를 본 아이들은 어디를 썼다는 뜻이에요? 1단계만 썼다는 뜻이에요. 확인하는 단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가장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소나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을 알게 되니 영어로 대답을 소나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영어입니다. 우리는 소나기 나오는 한국을 아무 이유 없이 보십니다. 단발머리를 놔두면서 욕구가 되는 것. 가장 필요한 그러면 이 제시 구조를 보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먼저 영화를 아이를 그리는데요. 아주 예민하고 생각하는 어느 같은 연구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보는 그림입니다. 책을 단편하고 있고 칼에 물을 따라 생각하는 아주 무겁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그림이 하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본 아이들과 영상을 본 아이들의 사는 차이. 이건 무엇 의미일까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영화를 본 아이들의 그림을 봅시다. 그림이 다 똑같죠? 가운데 돌들이 있고 건너편에 소나가 있고 소년이 건너가는. 차이가 있다면 이 소년이 건너가는 중이냐 건너가기 전이냐 건너가는 후냐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보니까 그죠? 똑같아요. 그러나 왼쪽 그림은 그림의 구도랑 등장인물이랑 배경이 다 달라요. 자, 오른쪽 그림 보죠. 이 오른쪽 그림은 사실상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감독에게 있죠. 감독이 책을 읽고 본인이 연결하고 확장해서 표출한 것을 영상으로 담았는데 아이들은 뭐만 한 거예요? 확인! 1단계만 하는 거야. 확인만 했기 때문에 손만 쓴 거죠. 자기 전대본 돌아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손 확인한 거를 표현해낸 거 1단계. 그게 저작권이 없어요. 저 왼쪽 아이들은요, 저 그림들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왜? 자기 2, 3단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왜?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 눈에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단계만 영상만 보고 시간을 보내게 방치한다면 결국 시키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아이들이 돼서 사는 거야. 그러나 2, 3단계를 하는 아이들은 어른 돼도 뭐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2, 3단계를 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게 돼 있어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들은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들은 초등학교 등록금이 2천만 원, 고등학교 2,700만 원, 1년에 2천만 원, 등록금 엄청 비싸죠. 그런데 이 학교는요. 컴퓨터도 없고요. 전자책방도 학교 없습니다. 전자사전도 학교 못 가죠. 스마트폰 당연히 학교 못 가줍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요. 뉴질랜드가 최근에 총선을 했어요. 총선을 했는데 뉴질랜드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긴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이 총선을 하면서 1호 공약이 뭐였냐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제거하겠다. 이게 공약, 1번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일단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학교에 스마트폰을 못 가져오게 하는 거를 입법하는 거를 1번 법안으로 냈어요. 1호 법안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입법을 했는데 13살까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걸 법적으로 금하는 법안을 냈고요. 3살 이하의 영유아기 애들에게 TV를 보여주면 부모에게 처벌하는 법안을 지금 내놨어요.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역주행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이사회를 하는데 우리 이사 중에 한 분이 선생님들 데리고 네덜란드로 이제 연수를 갔다 왔어요. 학교 연수.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방문한 거였어요. 근데 한 학교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 우리 연수 온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을 다 달라고 그러대요. 스마트폰부터 다 걷더래. 그리고 여기다 보관하고 절 따라오셔서 학교 안내를 하더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학교는 어떤 아이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학교에 올 수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소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에는 교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교사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현장을 이렇게 참관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서 여기다 보관하니까 양해해달라고 하죠.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 세계에서 그 많은 200몇 개 나라 중에서 자유에 관한 가장 앞서가는 나라예요. 거기는요, 공창제도도 합법이에요. 심지어는 마약도 합법이에요. 어떤 규제도 없는 나라예요. 최근에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안락사 한 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거기는 안락사도 합법이에요. 자유에 관한 한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 그런 나라가 학교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스마트폰 못 쓰고요. 선생님도 못 써, 선생님도.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인권 침해하지 마라! 목생 난리를 칠 거예요. 교사들 어떻게 나올까? 교사들. 너희들,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 동안에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미쳤냐고 그러겠지. 인권 침해한다고 그러겠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교실에서의 최고의 인권은 교수 학습권이에요. 오락권이 아니에요. 오락실에서 인권은 뭘까요? 오락실에서 인권. 오락하는 거예요. PC방에 왔는데 게임을 못하게. 이거 인권 침해 아니에요. 이거 인권 침해예요. 내가 PC방에 왔는데 게임하지 말래. 그러면 진짜 싸워야 될 거예요. 인권 확보를 위해서. 당연하지. 근데 교실에서는 뭐가 방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 학습권이 방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교육 행정가들, 교육 지도자들, 교육감들이 교육 철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왜 교육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 지금 노트북 애들 나눠주고 그거 집에 가져가게 하고 쌩 난리치고 앉았습니다. 정부에서 안 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에 가는 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아이들이 2단계, 3단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남의 힘을 시작. 이게 두뇌 발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남아있어요? 급할 때 우리는 지금 남편한테 전화도 못해, 지금. 남편 전화도 모르니까. 내 전화번호 누가 물으면 막혀요. 내 전화번호 뭐지, 막. 남의 힘을 빌리면 빠르고 편하고 좋지만, 내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내 뇌는 퇴화되도록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빠르고 편하고 쉬운 걸 자꾸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한 걸 찾지 말고 힘을 키워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차원보다는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이제 다 키우고 나서 우리 부부가 평가할 때 우리 부부에게 제일 약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홈스쿨을 하는데 우리 집의 홈스쿨의 문제는 뭐냐면 학생은 하나인데 선생님이 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늘 아이를 원든 원치 않든 의식하든 안 하든 엄마 아빠 통제권 아래서 아이가 움직이도록 해왔던 것 같아요. 얘가 대학생이 됐는데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이 어려서부터 잘 안 돼 있던 거예요. 이 보호의 울타리가 너무 이제 세게 쳐져 있었던 거죠. 그게 제일 이제 아쉽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좀 더 넓은 울타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런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가 앞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능력이 있는 아이만이 살아남는다. 이 5가지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대로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도구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뇌에서만 발달이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들의 두뇌가 잘 발달되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과 협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협업하는 일이고 이 영역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옛날에는 이걸 일반 교육기관에서 했고 이걸 방해하는 TV, 게임,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이런 삶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눈 뜨면서부터 엄마 아빠들이 스마트폰 뒤미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유모차 타고도 스마트폰 보고 있어야 돼요. 식당 가보세요. 3살, 2살짜리들 다 스마트폰 보고 밥 먹고 앉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자녀 세대를 이렇게 키워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에스키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 썼다는 점 들어보시죠?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너를 따고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참다리나 칼날을 피해 나갔다가 매끄럽게 피해 적신 칼날은 초용날수록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름이 된다던 그럼 그걸 문죽에 다 묻어. 그게 다래. 초용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던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혀가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겠어요? 절대로 안 죽지.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데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혀는 점점 이 얼음에 계속 닿다 보니까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나중에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얘 감각이 있어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이 늑대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TV, 게임, 스마트폰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재밌고 편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목숨, 생명을 지불하듯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TV, 게임, 스마트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대가 지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두뇌가 바뀌는 대가 지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법칙입니다. 두뇌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두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법칙이에요. 법칙의 뜻을 아시죠? 법칙이란 믿든 믿지 않든 원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안 하든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 그래요. 중력의 법칙. 나 중력 안 믿어. 중력 그딴 게 어딨어. 나 무시할 거야. 그리고 63빌딩에서 뛰면 공중부양하고 다니나요?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 게임, 스마트폰을 어떻게든지 줄이고 대안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전두엽의 고차원적 사고 역량들이 개발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오네? 강의 노트에도 그 말씀밖에 없나요?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시간이 많이 가서 마태복음 18장 14절만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마태복음 18장 14절. (18장) 14절. 야, 너희들 대단하다. 2시간을 그냥 꼼짝도 않고 저 남학생들의 모습 막 움직이는데. 야, 우리 저 4학년 우리 딸이 이름이 뭐야? 예진이가 큰 소리로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가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났다는 얘기는 뭔가 이 아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왔다 이 뜻이에요. 1번. 그죠? 맞아요? 제 말 맞습니까? 동의되세요? 두 번째 힌트는 이 말씀 뭘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뇌가 스마트폰이나 재미와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로 이 땅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돕는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제 강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된다든가 동의가 안 된다든가 그럴 리가 있겠냐든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야만 나는 믿겠다든가 질문 없어요? 고차원적인 질문 아닌데. 네네. 단어 100개 보여주고 40개 외우고 그 동영상 어떻게 찾아요? 보여주셨어요. 그 동영상을 찾을 수가 없죠.
어디에도 없죠. 이미 방송된 거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권장이 치면 제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짧게. 그 중에 그 영역, 그 내용만 잘라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설명도 있고. 권장이 TV 유튜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이 이미 일반화잖아요. 그 맛을 다 봤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뺏는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거를 수긍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지. 연령에 따라 다 다르겠죠? 영유아기 취약전 아이들은 그냥 안 주면 돼요. 울든 때를 쓰든 뭐 뒤집어지든 뭐 그건 무시하면 되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 야 오늘 뭐 강의 들어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야. 너 이거 안 돼. 이거 쓰면 너 진짜 짐승된대. 그랬으면 아이가 네 엄마 이제 깨달으셨어요. 진작 알으셨어요. 줄까요? 네, 이게 다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벌써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된 아이들은 그 자기 안에 자발성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내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같은 데 가보면 엄마들 중에 그런 말 웃으면서 와가지고 강의 듣고 와서 웃으면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간혹 만나는데 우리 애가 5학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세바시 이 내용을 15분짜리로 강의한 세바시 강의가 있어요. 100만 명 훨씬 많이 본 영상인데 세바시 강의를 15분짜리를 담임선생님이 보여줬다는 거야 애들에게. 그리고 아이가 그거 보고 나서 자기 스마트폰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엄마한테 나 이거 안 쓰겠다고 줘서 자기가 쿠사리 줬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엄청 회개했다고 당장 집에 가서 아이한테 사과하고 스마트폰 해제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 제가 들어요. 안 들으면 몰라요. 들어야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 집에 있다면 사실 같이 제 책을 같이 읽든지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한두 개를 같이 보든지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는 어떤 생각인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한 방에 딱 끊기보다는 이거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서로 토론하고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일단 시도해보고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 조치를 또 취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잘 해나가되 자발성이 있을 때만 진짜 효과가 있다. 근데 애는 자발성이 0인데 엄마 아빠가 막 뺏고 뭐 한다고 해서 오래 가지 못하고 싸움만 나고 감정만 상하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네. 정서와 스트레스를 보는 생각 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학년 때는 엄마가 제어하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데 말 그대로 9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사실 스마트폰에 대한 거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고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물론 자발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발성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 자발성을 위해서 환경에 대해 노력을 하지만 사실 또 학교에 가면은 그 환경이 유지되기가 힘든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뭐 친구들은 이만한 공기능을 하는데 거기 끼지 못한다거나 대화가 안 된다거나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걸로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끼지 못한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사실 싸우는 게 이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불구하고 그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해서 타협을 해주지 못하는 부모들의 가정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꼭지가 여러 개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 꼭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꼭지가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 만들기예요. 그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깨는 것보다는 이걸 절제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와 관계가 소원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는 깨지면 안 된다라는 자기 신념을 가질 정도로 관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 100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소용이 없어요. 어떤 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요 애랑 관계는 좋은데 애가 자꾸 PC방 갔다 와서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애가 무슨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 황당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 존중 이런 걸 형성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도 그거에 쌓여 있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뭐로부터 오냐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오는데 우리 부모는 항상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거든. 그러면 이게 신앙도 문제가 사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좋은 관계 가운데서 아이들이 부모를 정말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향한 그 신실함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그걸 느끼게 도와주느냐가 성숙인 거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어른들의 신앙의 회복은 자녀 앞에서 부모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나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성숙의 목표인 거예요, 사실. 그런 거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약한 상태에서는 뭐 백 가지 방법을 써도 쉽지는 않죠. 그러면은 뭐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뭐 너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하루치를 저 같은 경우는 뭐 얘는 5학년이나 하지만 얘는 저학년으로 30분을 아예 지정을 해줬어요. 미안해, 전화, 전화, 게임 다 포함해서. 사실 5학년인 얘는 학교 분위기가 다들 카톡하고 연락하고 이런 관계에 이 제한 시간이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안 된다고 했고 안 된다는 집안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또 요구는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 오늘 상실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실감도 선생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한 거는 엄마 아빠의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상실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아주 이해력이 좋으세요. 이해력이 좋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애들이 성장해 가면서 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잃어버려서 그걸 몰라서 자꾸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슬퍼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때때로 그 속상함을 아이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도 있어요. 엄청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 이걸 막 엄마한테 과시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본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실은 드러내주는 건데,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얘가 진짜 심각한가 보다, 내가 이거 안 풀어주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아이들이 일종의 애교 같은 류의 자기 엄마 억울하니까 알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엄청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 엄마 충분히 알아. 너 너무 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그만큼 하는데 너만 못하니까 손해스럽지? 그래, 내가 너 입장이라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하고 충분히 공감해주면서 그런데 네가 엄마와의 신뢰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그걸 또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엄마 너무 대견스러워. 그래서 네가 다른 애들보다 정말 훌륭한 거야. 엄마가 너를 인정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내적 동기와 가치를 자꾸 부여할 수 있도록 엄마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애가 막 더 하고 싶어, 막 짜증내면서 막 애가 막 이렇게 쫄라질 때 야단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너는 뭐 그것도 못치면 이러면 안 되고, 그래, 알겠어. 그거 너무 힘들지. 엄마가 봐도 그래. 친구들 다 하는데 너무 못하면 너무 바보 되는 거 같고. 엄마 충분히 알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너도 알잖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알잖아. 그러면서 그거를 100% 공감해주고, 그래서 다른 걸로 내가 더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너한테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도록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해주면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신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네. 28 먹은 아이도 꽤 빠질 기도하세요. 기도의 집에 매일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왜냐면 말로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애한테 말로 해서 통하면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로 하는데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기도를 해요? 기도의 방향을 아이가 아니라 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아이의 마음을 끌어오세요. 근데 내가는 할 수 없거든요. 그 시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집이 있다는 게 그래서 감사한 거죠. 또 질문. 네, 이제 대충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마무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강의가 너무 엄청난 강의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나 설교나 강의나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실질적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제가 보통 마무리 마이크를 갖고 너무 유익한 강의였으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한분한분 축복하고, 우리 어떻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좋은 날이 받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손으로 만드는 목재 그 과정으로 할 텐데, 다음 주 2시에 하니까 같이 오셔서 참여하시죠. 자, 우리 기도하고 좀 마치면 좋겠네요. 제가 마무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혜로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권장희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메시지가 다음 세대를 깨우고 살리는 일들로 합니다. 오늘 듣고 안에서 좋고 좋은 강의가 건설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다음 세대들을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디자인대로 세우는 귀한 부모 그리고 교사 그리고 우리 살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